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 3시간 정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기초세법 강의를 맡게 된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지성 세무사고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 저도 이제 강의를,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데, 뭐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떨리고요. 지금도 좀 많이 떨립니다. 음, 지금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그리고 원천세 그리고 소득세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3시간 가량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3시간 동안 요 세 가지 세법에 대해서 다 어,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죠. 요걸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꼭 이제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시간인데요. 이제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부가세는 아마, 시간이 조금 1시간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거는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긴 할 건데 중간에 이렇게 딱 세 목표로 다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유의하시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이죠. 재화 용역을 갖다가 공급했을 때 해당 그 마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서 과자를 하나 샀다. 그럼 그 과자 안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부담하는 사람은 내가 부담하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인 사업자가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또 부가가치세는 이제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과세입니다. 과세고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미가공 식료품 가장 대표적인 경우 뭐 과일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야채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 뭐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버스 타시거나 지하철 타시는 것도 다 이제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 각 거래 단계를 거칠 때마다 다 이제 부가세를 다 부담해야 되는 다단계 소비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원자재를 갖다가 구입해서 1차 가공을 하고 완성하고 유통하고 최종 소비자까지 갔을 때는 총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하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 500에다가 여기 700, 500, 그다음에 700, 700, 그다음에 여기 800, 여기 1000. 총 부가가치세가 3,000원이 발생해요. 3,000원이 발생하고 각 거래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가 가기 전까지 여기 나와 있는 500, 700, 800에 대해서 총 2,000원에 대해서는 자 사업자에게 환급하죠.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잠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자는 어떻게 분류하냐? 이게 과세사업자하고免세사업자로 분류해요. 분류하는데免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세법의 사업자냐? 우리 그 소득세법이랑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지만, 어, 이제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갖다가 뭐 거의 준하게 다 지키셔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단지 부가세 납세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개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뭐 학원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 안 하세요. 안 하고 이제 2월 10일까지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죠. 그래서 수익 금액과 일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 신고하는 거.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가 매입한 이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되고,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1억 400이 미달하는 사업자예요. 미달하는 사업자.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4,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직전 연도에 1억 400만 원이 미달했을 때 그때 일반 과세자, 일반에서 간이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내가 1억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1억 400에 이제 공급 대가가 미달할 거로 예상될 때는 사업자 등록할 때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적용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어,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 한번 주시면요. 제가 하다가 보가지고 바로 말할 거 있으면 부터 말해 드리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뭐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나 일반 과세자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훨씬 좋아요.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일반 과세자보다. 그래서 처음에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아까 과세하고 면세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면세 품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뭐 혹시 뭐 여기 뭐 이제 의사나 약사분들 있으시면은 의료보건 용역, 그리고 교육 용역.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에 허가나 등록된 겁니다. 뭐 신청된 거, 신고되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면세 품목입니다. 그리고 요 면세 품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과세예요. 그리고 또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주택 임대와 관련된 거는 면세입니다. 면세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예요. 원래 이제 건물은 과세고 토지는 면세예요. 면세인데, 그러니까 건물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이거 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뭐 38평,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으면은 그게 계약서를 잘 보시면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자, 다음. 부가세 신고. 요건 중요하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절세를 하는 비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을 지키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것부터 먼저 지키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 법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신고 기간 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신고한 걸 갖다 불성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 이제 신고 기간이 지나서 이제 신고하는 것 갖다가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기한 후 신고는 어 일반적인 신고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했을 때 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이 되는데,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가 신고한 거는 이제 불성실한 건가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기한으로 신고를 하면은 세무관세에서 그것도 달라고 해요. 원장이라든지 거래증빙을 달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세하는 첫 번째 비법이 뭐냐?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게 절세 비법입니다. 비법이고. 누가 하나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일반 과세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책 출판을 하고 싶은데 엄청 추가하셔야 돼요. 책과 관련된 사항이 없으시면은. 그래서 아마 일반 과세자고 책을 출간하면 책은 도서는 면세기 때문에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은 면세 수익 금액과
계산 수치 금액이 있는데 그 내역도 같이 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신고 기간은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눠요. 1기는 이제 반기로 나누는 거죠.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2기라고 하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1기, 2기 이렇게 두 번만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때는 고지하는 게 원칙이죠. 어,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는 저도 이게 그냥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지금 다른 분들은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아, 그러면 아마 뭐 소리를 키우지 않으셨거나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자, 그래서 예정 신고는 이제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신고는 언제 하냐? 각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요거 지키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절세의 비법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게 뭐다?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해요. 성실한 것으로 하고 귀한 후 신고를 하면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도 불성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도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 내역을 갖다 검증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신고 기간을 반드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은 4월 25일까지, 그리고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요. 2기 예정은 자, 10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기 확정은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간이가세자는 기본적으로 과세 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지하는 원칙이고, 또 이제 법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 1억 5천만 원이 미달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50%를 고지하기 때문에 내가 뭐 휴업하거나 또는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직전 과세기간보다 납부세액이 3분의 1이 미달해요.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무사 사무실 특징 자체가 상반기 때 매출이 좀 더 많아요. 하반기 때보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법인세 신고도 있고 소득세 신고도 있고 이래서 상반기 때 많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 때는 상반기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요. 미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기 때는 예정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기한의 이익을 갖다가 좀 얻기 위해 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서가 나와 있어도 나오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면 예정 고지서는 다시 없어져요. 그거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예정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예정 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 기간보다 공급가액이라든지 납부세액이 3분의 1이 미달한다. 그러시면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사업이 부진해가 폐업했어요. 그럼 폐업하면은 폐업일이 속하는데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 신고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서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태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일단 무신고했을 때는 가산세가 20%예요. 기본적으로 20%입니다. 근데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10%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가세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양도세 신고하거나 이럴 때, 나는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신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뭐 수수료 받으려고 신고하라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신고를 하셔야지. 이제 빈서식이라도 납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라도 신고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과세로 전환돼 가지고 내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했을 때 가산세가 10%예요.
그렇죠. 아예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가산세가 20%죠.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 세액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억씩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도 뭐 10%나 20%에 따져가지고 몇 천만 원의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비과세를 하더라도 일단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산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가산세 나중에 감면받을 때도 수정신고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가산세를 감면해줘요. 근데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율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고는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를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루당 10만 분의 22가 들어가요. 이게 연으로 따지면은 한 8%가 조금 넘습니다. 8.03%?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8%가 조금 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도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자,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하면 세무서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하고 났을 때는 3%가 추가돼요. 이게 과거에는 이거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납부지한 가산세에다가 이제 포함시켜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어요. 자, 다음 환급입니다. 환급.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있어요. 이제 신고를 했는데 하고 이제 매입세액이 더 많아가지고 환급이 되는데 환급 언제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환급은 예정 신고 때 내가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매입세액이 더 많은 거죠, 매출세액보다. 그러면 요거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리고 요 환급하지 않은 세액을 갖다가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해서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돈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빨리 받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 이렇게 환급을 갖다가 예정신고일이라든지 이렇게 환급해 주는 건 아니고 조기환급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되는 수출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우리 사업 설비 감가상각 자산을 갖다가 뭐 취득하거나 신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제 화물차를 내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5일 이내로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환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 때도 30일이 아니라 15일 내로 환급을 해줘요. 빨리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 발생했으면은 조기환급 시간 신고는 이제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때도 10월 이내로 환급해 줍니다. 조기환급을 하면은 조기환급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신고서에 보면은 조기환급 날이 체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체크를 해주셔야지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갔다 이러면 세무관서에서 증빙도 요구합니다. 특히 이제 내가 차를 갖다가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내가 조기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달라고 해요. 왜냐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8인승 이하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9인승 차량인지 또는 화물 차량인지 이런 걸 갖다 보기 위해 가지고 세무관서에서 일단 조기환급을 하게 해주기 전에 그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그걸 주면은 이제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조기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은 조기환급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매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고 또는 예정신고 기간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에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내가 이 사업 설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때는 25일, 2월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그러면 요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매 3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5일 이내에 지나가지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요.
조기환급 대상이 되시면은 조기환급을 신청하십시오. 네. 환급 늦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를 비교했는데 요거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 세부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이 과세자가 훨씬 좋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세금이 작게 나와요. 그리고 연안산에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있어도 납부 자체도 또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내가 간이가세 배제가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간이가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거래처 중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간이가세자로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일반 가세자로 바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일반 이제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이가세자는 최초에 신규로 처음에 간이가세 적용했을 때 그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되거든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일단 간이가세자를 갖다가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적용 대상은 일반 가세자는 간이가세자 외에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기본적으로 뭐다? 공급 대가가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을 얘기합니다. 과세 기간은 일반 과세자는 두 번 나뉘어요. 1기하고 2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요. 납부세 계산하는 구조도 틀립니다. 그래서 또 공급가액에다가 10%에서 매출세액을 구하고요. 여기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에다 업종별 부가가치 여기 뭐 10에서 이제 40%까지 있어요. 있는데 그 부가율을 곱하고 10% 곱해서 입니다. 뭐 배제 대상이 여긴 배제 대상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신규로 처음에 이제 간이가세를 적용했거나 또는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4,800만 원이 미달한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입세액 전체가 공제되는데 이거는 0.5%밖에 공제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이가세자가 세부담 측면에서는 세금이 작게 나와요. 자, 제가 아까 간이가세자를 처음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실 때,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 그러면은 신규 처음에 했을 때 간이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사업자당 신청서에다가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여로 체크하시면은 최초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간이가세자로 이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제 15%에서 30, 4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무역 같은 20%,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제가 아까 좀 말이 잘못했어요. 15%부터 40%까지입니다.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어, 뭐 사업자 등록 하신 분도 있으시고, 내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거 뭐 어느 세무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꼭 관할 세무서 안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이제 사업장 단위별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사업장이 A라는 사업장도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고 C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업이. 그러면 원래 사업자 등록은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세 개 다 해야 돼요. 세 개 다 해야 되는데 사업자 단위로 하면은 요거 주사업소에다가 여기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종사업장으로 등록합니다. B하고 C는. 그래서 B하고 C는 종사업장을 등록해서 그래서 그 하나만 등록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도 이제 A라는 사업장 주사업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도 이제 주사업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사업장이 여러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일반 법인에 다닐 때 그때도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각 사업장마다 세금 계산도 발급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또 잘못 발급할 수도 있고 또 부가세 신고했을 때 아까 납부는 우리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환급은 언제 해줍니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환급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납부할 거는 먼저 납부하고 환급은 늦게 받으니까 이제 자금 경색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위 등록을 하면은 통사례사 하기 때문에 뭐 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은 또 통치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뭐 좋아서 사업자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여기 뭐 신청 서류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사본에 제출하는데 내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한다. 우리 뭐 이제 그 임대인이 뭐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갖다 취득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면 원본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셔야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공동으로 사업을 이제 하실 경우에는 요 동업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공동명의예요. 그때는 이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뭐다? 우리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셔야 돼요. 동업계약서 양식은 세무서 가셔도 있고요. 우리 홈택스 들어가셔도 동업계약서 양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세 개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업종을 추가하시면 돼요. 업종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업자 등록을 불이행했을 때 이제 그 제재 사항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 근데 이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개시일로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 내가 사업 개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했습니다. 자, 5월 1일 날 했고요. 5월 1일을 했고 그 다음에 쭉 사업자 등록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 언제 했냐면 자, 7월 23일 날 했습니다. 했으면 이때는 뭡니까? 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나와 있는 공급 시기가 끝나는 과세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1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이 끝나죠. 그래서 2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는 뭡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여기 그 역산에서 1월 1일부터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들. 어, 특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이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화물차를 카드로 구입한 거예요. 카드. 신용카드. 그럼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했으면은 요 20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요거 지나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 우리 매입세액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거의 한뭐 화물차 1억짜리도 있고요. 톤수가 크면은 그래서 뭐 몇백만 원 갖다 공제받지 못하시는 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그 20일 이내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1%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해당 그 신청하기 역산해 가지고 신청하기 전에까지 공과의 합계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 꽤 큽니다. 자, 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일단 처음에 완전히 그냥 면세 사업만 해당이 내가 업종을 한다 그러면 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하셔야 되고 내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갖다 겸용하는 사업자는 그냥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때는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면세 사업자와 관련된 면세 수익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 수익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것도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도 하셔야 되고요. 요 관련된 사항들은 뭐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이렇게 바로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요거는 가까운 이제 뭐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과세면세 금융사업은 과세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판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선에서 얘기한 뭐 한 사람이 동의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3개를 갖다가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거는 내가 사업장이 거기 있다고 하면 거기다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시면은 다시 이전한 것에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들 우리 뭐 좀 주의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죠. 그래서 요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되고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금계산서 내가 수치를 잘못했다든지 이러면 가산세도 부담해야 되고 또는 내가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이제 세금계산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한 또는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 요 두 장입니다. 두 장이고 하나는 공급자가 가지고 하나는 이제 공급받는 자가 줍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냥 종이로 된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공급자는 용은 이제 빨간색이고요. 공급받는 자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두 개고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라는데 요거는 요 기재사항이 갖다가 잘못 기재되면은 세금계산서 역할을 갖다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요 기재사항과 요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재사항을 갖다 잘못되거나 받으시는 겁니까?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또는 매출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필요적 기재사항도 여러분들 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직장생활 할 때 이제 우리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요걸 물어봐요. 요걸 물어보는데 어, 실제 이제 뭐 실무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뭐 회계학과나 세무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필적 규제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뭐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는데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봤는데 예. 그만큼 요걸 갖다가 몰라요. 왜 모르냐고 제가 따져보니까 그냥 기재사항 전체를 갖다가 다, 다 이제 뭐 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하게 하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임대 사업자는 상호랑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두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공란으로 두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대표자 성명이 있기 때문에 성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발급하실 때 성명 또는 명칭이니까 뭐 이제 이제 명칭이 없으면 성명이 들어가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요래요. 뭐 그래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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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체가 어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는 공급 시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우리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도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죠.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기 뭐야 많이 사용합니다. 좀 편리하죠.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래서 그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이제 사업자가 있는데 이게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지금 8천만 원입니다. 과거에 1억이었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 원입니다. 자,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1%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의무법 발행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 기간은 언제냐? 이거는 원칙은 공급시기예요. 근데 공급시기마다 발급을 하려면 일이 너무 많죠.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특례 규정이 들어가지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는 뭐 세무관서에서 언제 발급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발급하든지 지금 발급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전자세금 계산은 국세청장에다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날짜를 지키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합니다. 요 10일은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 요 10일은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자,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시기고요. 또 우리 원천세를 신고해야 되는 그 마감일입니다. 신고 마감. 그래서 10일은 중요합니다. 물론 10일이 공휴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일을 발급기한입니다. 이 발급기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올해가 6월이죠. 그러니까 6월 11일자가 공급식인데, 이거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냐면 7월 10일까지 발급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발급하실 때 작성일자, 여기 나와 있는 작성일자 적었을 때는 뭐로 적냐? 여기는 적는 거는 6월 11일을 적으셔야 돼요. 11일을 적고, 자, 발급하셔야 됩니다. 발급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요건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는 홈택스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돼요. 그리고 이게 혜택이 뭐냐 했으면은 이제 매출차별, 매입차별 세금기술 합계표를 갖다가 면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면제는 아니고요. 그 합계액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도 면제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 비발급한 경우에는 2% 가산세가 있어요. 발급은 하긴 했는데 이제 발급 시기가 지난 거예요. 11일이 지난 거예요. 11일이 지나서 발급했는데 확정 신고 기한 내까지 발급하면은 이제 지연 발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6월 11일자 거래인데 이거를 7월 26일 날 발급했어요. 그러면 7월 25일이 뭡니까?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러면 7월 26일 날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미발급입니다. 그래서 확정 시공 기간까지 발급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발급이냐 그리고 지연 발급은 발급 시기, 요 기간까지 발급해야 되는 거. 그 이후에 발급했는데 확정 시공 기간 내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돼요. 자, 전송도 뭡니까? 전송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데, 자, 확정 시공 기간까지 미전송한 경우는 미전송 1%, 0.5%고요. 지연 전송한 경우 0.4%가 됩니다. 자,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이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갖다가 은행에서 발급받으시 요거 보통 4,400원이에요, 이게. 이거 발급받으시는지. 그다음에 법령인증서 요건 비쌉니다. 제가 알고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든지 또는 세무서에서 가셔가지고 우리 보안카드, 우리 은행 보안카드랑 똑같아요.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 메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라는 그 이제 메뉴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는 메뉴 들어가시고 하면 건배 발급 메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내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저기 홈택스 화면인데요. 제가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떴는데 여기 어, 계산서 영수증 카드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세금에서 건배 발급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요 체크라는 다 체크하시고요. 작성일자도 여기도 체크하시고 공고가액과 부가하시고 발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좀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 일단 우리 그 사업자 번호는 여기 맞으시다. 이게 내가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정확하겠죠. 요건 정확한데 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지는 이제 일단 이제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인지를 갖다가 사업자 번호를 갖다가 넣으시고 이게 확인 누르시면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인지를 갖다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바르게 했으면 여기 거래처 조회 누르시면 여기 그 해당 발급한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청구하고 영수가 나오는데 자, 돈 받으셨으면 청구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돈을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청구할 거다. 그러면 청구를 체크하시면 돼요. 디폴트가 아마 청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고 미리 보기 누르시고 이렇게 발급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입니다. 앞선에서 제가 잘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시효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2%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발급은 1%입니다. 자,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은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선에서 얘기한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발급하면은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돼요. 그때는 0.5%. 확정 시공 기간 내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자, 지연 전송은 0.3%입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그 우리 뭐 ASP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ERP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한 경우에는 이제 전송이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홈택스를 통하면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요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대로 전송만 하셨으면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정한지 않은지는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이제 그 해당 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사업자가 휴업자거나 또는 폐업자인 경우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계산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뭡니까?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뭐 폐업자 명의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담한 매입세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이게 휴업자인지 폐업자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체크하냐? 요것도 이제 홈택스에서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는데 요거 화면 어디 들어가냐면은 일단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요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상담 불법 제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기타 부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해당 사업자가 휴업자인지 또는 이제 폐업자인지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번호를 치시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2006년도 10월 31일 날 폐업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사업자 번호입니다. 사업자 번호인데 제가 이거 2006년도에 폐업했어요. 폐업했는데 요거 때 폐업자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치시면 있잖아요. 이게 폐업자로 나와요. 그래서 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럼 뭐예요? 요거 매수액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자 번호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현금 영수증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10분 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현금 영수증을 가입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인데 일단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간에 일단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에 가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단 직전 연도에 환산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 대상 업종. 요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니까 웬만한 소비자 대상 업종을 갖다 영위하시면은 요 해당이 거의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 이때 현금 영수증 가입 대상자로 되냐고 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돼요. 이게 이제 가매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이거 가맹점입니다. 그럼 이때 언제까지 가입해야 되냐면 3월 31일까지 가입하셔야 돼요. 내가 2025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식점을 갔다가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이때 가입을 안 했어요. 현금영수증에. 그럼 그 해는 관련이 없는데 그 다음 연도에 2026년도에 그럼 2025년도에 2,4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직 등 이제 의무 발행 대상자들은 이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의무 발행 대상자예요. 뭐 저 같은 세무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전수 의무 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요거 처음에 할 때 현금전수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여기 내가 그러면 여기 소비자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냐? 요거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근데 뭐 제가 요거까지 전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업종들이에요. 이제 소매업을 한다든지 그 일반적인 소매업을 한다든지 또는 음식 숙박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건설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 이제 의무 발행 가입 대상자예요. 이런 업종들은 여기 우리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국세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별표 3의 2에 해당되는 업종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그리고 의무 발행 대상자는 여기 3의 3에 있습니다. 별표 3의 3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보통 이제 그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무 발행 대상자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 법인도 이제 그 소비자 대상 업적을 영위하면은 요것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의무 발행 대상 업종들은 제가 예를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전문직 제사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보건업 병원이죠. 병원. 그리고 음식 숙반업 중에서도 일반 융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입니다. 독서실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 발행 대상자고요. 이거 외에 나머지 음식 숙박업자들은 소비자 대상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원, 뭐 통신 판매업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은 우리 현금전수적 의무 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현금전수증 어떻게 가입되냐? 요거는 일단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하면 그때 뭐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고. 자, 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S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16에 전화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현금전수 가입 방법인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계산서 영수증 카드라는 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현금전수 가맹점 여기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현금전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명단 요거 클릭하시면은 딱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 담당자 명을 입력하시고 가서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있잖아요. 요거 바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무가입 대상자인지 또는 이제 가맹점 대상인지를 갖다 홈택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 어떻게 확인해냐?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업종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임대사업자는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 대상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보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있잖아요. 홈택스 가입하셔서 여기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매출 조회해서 여기 가입 들어가시면은 내가 이 대상인지 아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의무 발행 대상 여부에서 대상이면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가입 의무 대상자이면 아까 소비자 대상 업종이면 여기 대상이라 떠요. 그리고 뭐 가입 기간과 여기 뜹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여기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가맹점을 갖다 가입하는 기간이 지났다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 그 다음 연도부터는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연도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건설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세액감면과 일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가맹을 했으면 혜택이 뭐가 있냐? 일단 여기 그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이라는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3%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금액이. 그리고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건데 2027년도부터는 이게 1% 그리고 500만 원 한도로 바뀌는데 요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게 조특법상 세액 공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몰라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발행하는 경우는 뭐 20원 공제해준다.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돼 있고. 자, 요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게 불이익이 있는데 이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이게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제 미가맹 가산세, 가산세인데 요거 1%입니다. 1%. 미가맹 가입 기간의 1%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내가 수익 금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그거는 여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의 일단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두 번째가 커요. 이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 못해요. 우리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한번 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 할 건데 단순 경비율이 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세부담이 훨씬 적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 못 받아요. 내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업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담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추계 신고했을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액 감면이 적용받으면 못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그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액 감면에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라도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요걸 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등록 여부가 어떤 등록 여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금영수증에 등록이 됐다는 거는 앞선에서 얘기한 여기서 등록이 돼 있으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여부 요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가입을 했으면 여기 가맹일자가 이렇게 떠요 해가지고 여기 뜹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해가지고. 자, 현금영수증을 발행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컨베이 발행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발급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진 발급 여부는 일반적으로 부예요. 연은 뭐냐면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야 된다든지 또는 지출증명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자진 발급할 수 있어요. 그 국세청 번호인데 이게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요로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불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구분은 내가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할 건지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요. 지출증빙은 개인이 이제 비용으로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인데 여러분 다 사업자시죠? 사업자면은 현금영수증을 내가 발급을 받을 때 수취할 때는 지출증빙으로 수취하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로.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우리 매입세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 거래용은 과세냐 면세냐 뭐 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발급 요청을 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 그래서 자진 발급은 앞선에서 얘기한 할 경우에 자진 발급 요때 하는 거예요. 요때. 자, 이제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 인적 상황을 모를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하는 겁니다. 이거 5일 이내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나면 이제 가산세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소득공제용으로 할 건지 지출증빙으로 할 건지. 이게 내가 과세냐 면세에 따라 틀리죠. 과세로 할 건지 면세로 할 건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급 수단 뭐 이게 휴대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번호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하시면 되고요. 자, 과세일 경우는 금액 입력하면은 공과일가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발급 요청을 하시면 발급이 돼요. 자,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가 뭐냐? 의무 발행업종 같은 경우는 요거는 10만 원 이상이면은 일단 가산세가 20%예요. 의무 발행업종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면은 상대방이 요청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요거 무조건 발행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은 물론 이게 뭐 잘 걸리진 않죠. 걸리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이 현금용 수정을 갖다가 국세청에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그때는 뭐 이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이게 20% 가산세. 요 20%가 굉장히 크죠, 가산세가. 가산세가 20%면, 이거 금액의 20%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10만 원이면 2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근데, 웃긴 게, 요 20%도 줄어서 20%예요. 과거에는 이거 50%였어요. 50%였습니다. 아주. 줄은 게 20%입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자, 일단은 요청한 경우에는 발급하셔야 되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뭐 굳이, 그거는, 의무 발행 업종은 이제 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다. 자, 가산, 5% 가산세, 그리고 2차일 때는 20% 과태료가 붙어요. 10만 원 이상일 때는 요청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발급을 하셔야 되고, 10만 원 미만일 때는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반 가맹점은 10만 원 미만의 제재와 동일합니다. 요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다가, 이제 다음,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3시 6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3시 6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나갔다가 좀 쉬다가 다시 3시 6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